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GWP 국가정보학을 맡고 있는 김진근 국가정보학 전임 교수입니다. 먼저 국방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분야인 정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고자 지원을 했는데, 여러분과 같은 정말 귀중한 알국 같은 젊은 인재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30여 년의 군에서 정보평가로서 정보 임무를 수행을 해왔는데, 이와 같은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게 돼서 무엇보다도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해서 처음에 졸업하자마자 정보평가로 임관을 했어요. 원래 정보평가라는 평가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40여 년 됐구나. 지금까지 딱 40년대 됐네요. 그래서 제가 임관할 때만 해도 괜히 초창기였는데, 임관을 해서 임관하자마자 정보 OBC라는 걸 받았어요. OBC는 Official Based 코스죠. 정보 기초반. 그 다음에 OAC는 뭐예요? 어드밴스죠, 그러면? 예. 정보 고급반.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합동 전략 정보 과정이라는 것을 또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 지휘관을 주로 이제 전방에서 많이 했죠. GOP하고. 여러분들 말하는 GOP를 일반 남학생들은 알 텐데, MDL이라고 하면은 디밀리터라이드 존 해가지고, MDL이 38선이죠? 네. 여기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그래서 남방한계선이 여기가 이제 GOP예요, GOP. GOP 지역하고 여기가 이제 비무장지대죠, 여기가. 비무장지대. 여기는 무장할 수 없는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유엔에서 와서 조사를 하지. 비무장지대인데 어떻게 총격전이 나왔나?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휘관을 주로 했죠. 이쪽에서 지휘관을. 그리고 정보 참모를 하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마찬가지 정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정보 판단서를 작성을 해보고, 또 정보 분석 업무도 해봤고, 마찬가지 국방정보본부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업무를 해봤고, 합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국방부 연합사, 합참 이런 데에서도 정보 업무를 수행해봤고, 그 다음에 유엔 사령부에서도 또 정보 참모 업무를 2회 정도 실시했어요. 여기 보는데 여기 이 지역은 바로 이제 레바논인데,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맞붙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뒤에 보이는 요 지역이 어디겠어요, 그러면? 지중해. 요 뒤에 보이는 데가 지중해. 바다에 바다. 지중해 바다.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이태리, 북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나가죠? 북대서양 쪽으로. 그죠? 예. 지중해요. 내가 정보 참모로 근무할 텐데. 예. 그래서, 경험은 정보평가로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해봤고, 또 초창기부터 내가 정보 업무를 해가지고 정보 업무의 변천이라는 걸 어느 정도 제가 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공부를 앞으로 저하고 1년 동안 하게 됐는데, 저한테 자만하지 않고 꾸준하게 수업을 받은 사람은 이상 없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 국가정보학은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이번에 시험 문제를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나온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이에요. 그래서 통상 이게 내 책이 한 5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6파트, 최대 6파트까지 나눠져 있는데, 첫 파트가 국가정보학이란 무엇인가, 정보라는, 국가정보란 무언가, 그 다음에 국가정보 활동 영역에는 비밀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 그 다음에
비밀 활동은 통상 이제 정보 비밀 활동은 007 첩보전이라고 말하면 첩보전. 그 다음에 보안 및 방첩 이런 분야. 이 분야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정보 생산을 하고 비밀을 생산하고 비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 활동을 하고 방첩 활동을 하고. 방첩은 뭐야? 간첩을 잡는 활동이야. 보안은 적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 그것이 보안이고. 응? 그러면 비밀 정보 활동은 뭐냐? 그것은 역으로 우리가 상대국에 가서 첩보를 빼오거나 아니면 상대국을 우리나라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어떤 암암리에 조정 활동하는 것이지. 그죠? 그것이 이제 비밀 활동이고. 요 분야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요 분야가. 그리고 여기 서른 파트는 정보란 뭔가, 국가정보는 뭔가, 이런 부분, 응? 결론적인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은 뭐냐면은 국가정보 활동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이루어지는 산업정보 활동, 사이버 정보 활동,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산업정보 활동, 사이버 정보 활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거의 80%가 나와서 올해. 기존에는 이렇게 분석이 됐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 각국의 정보기구가 약 한 15%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한두 문제. 이 부분이 문제 내긴 쉬웠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안 나왔어. 기타 이제 국가정보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 부분도, 기존보다 더 많이 나왔어. 응? 그래서 의외로 이 부분이 안 나왔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올해 이제 나온 경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개념적으로 많이 나왔어. 개념과 암기가 개념 이해가 돼야 돼. 암기하고 나서. 그래서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 지문이. 보기 내용도 막 나오고 보기 내용 중에서도 또 단답형인데도 보기 내용 중에서 또 골라내는 것도 나오고. 지문 내용이 길다 보니까는 답을 선정해서 마킹하는 데까지 시간이 촉박하지. 예. 기존에는 지문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짧았는데 지금은 지문 내용도 길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지문 내용이 길어졌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개념만 확실히 잡고 있고 알고 있으면은 긴 문장 중에서 한두 단어를 틀어놔. 반대 개념으로 주관적인, 뭐 객관적인 이렇게. 그럼 사실 그 문제를 쭉 읽다 보면은 개념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맞힐 수 있는 거거든. 문장이 길다고 해서 결코 어려운 게 아니야. 개념과 이해가 되면은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암기된 문제가 있으면은 쉽게 선정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긴 문장도 쭉 읽어가면서 바로 이 문장이 틀렸다는 것을 탁탁탁 체크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개념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이제 문제 유형도 내가 조금 좀 그런 식으로 바꿀 예정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단련을 시킬 거예요. 심화 과정에서 특히나. 그래서 주로 이제 정보 결혼 분야하고 정보란 무엇인가란 국가정보란 무엇인가의 결혼 분야부터 정보 순환. 정보 순환은 정보 생산을 활동을 하는 그 단계예요. 정보 생산 활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어.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 이 정보 생산, 정보 순환 및 생산 부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 통상. 이 부분이 통상 40% 이상 나와. 왜냐 정보는 다 이게 대부분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및 방첩, 비밀 공작, 사이버, 국제 테러, 범죄, 사이버, 산업경제. 이 파트에서도 요번에도 꽤 많이 나왔지. 요번에. 기타 이제 요번에는 한국 정보기구하고 북한 정보기구만 나왔어요. 다른 때는 가끔 미국에서도 나오고 미국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그다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좀 나왔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런 데는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이번에 특이한 것은 국제기구, 경제협력기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그 다음에 NSC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거 사실 정보 분야, 정보 영역 외의 것인데 확장해서 연결을 시키려면 연결할 수 있겠지.
특히 이제 국제기구나 국제협력기구 같은 경우는 다자안보 여러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안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거야. 서로가 안전하게 살자. 그 의미에서 안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물론 그것도 다 정보가 밑바탕이 되는 것이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좀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가 사실 그런 문제 나오면은 90% 중에 한 10% 정도는 아예 거의 뭐 다른 분야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점수의 격차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왔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다 정보활동 영역에도 점점 갈수록 포함된다. 정보활동이 예전에는 상대방의 군사력에 대해서만 또 국방 분야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했다면 지금은 정보활동이 경제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집이 돼. 경제력은 결국은 하나의 국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또 과학기술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기구가 같이 편성이 돼서 나온 거야. 문제. 이와 같이 예를 들어 쿼드라는 이런 국제기구라든가 기타 이제 국제협력기구도 7급과 9급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왔죠. 우리나라 NSC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개념의 폭이 넓게 적용이 되면서 정보라는 개념의 폭이 넓게 적용되면서 한두 문제 통상 나와서 그 한두 문제의 차이가 좀 또 나중에 어떤 점수 차이를 낼 수 있고 100점을 못 맞게 하는 거지. 결국은 100점짜리 나오면 안 되잖아. 나와도 되지만은 낸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지.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정보기구가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이제 저조했다. 근데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내년에 그렇다고 해서 국가정보기구, 다른 나라 정보기구에 대해서 안 나오려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시험 공부하면서 다 다루게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좀 더 개념적으로 확실한 이해를, 암기를 통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응? 여기 국가정보학 대부분이 다 처음 들었죠? 처음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아마 생소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파트 1은 국가정보에 대한 개념, 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국가정보는 그럼 뭐냐? 그리고 정보학은 뭐고 국가정보 활동은 뭐냐?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는 국가정보 활동 영역인데 국가정보 생산 활동 국가정보 생산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정보가 그대로 뚝 떨어지는 것이냐? 과정이 있다, 과정이.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안 및 방첩, 비밀 공작 활동. 그 다음에 파트 3는 이제 국가정보 활동 양상인데 실상인데 이와 같이 국가정보는 국가 안보와 위기관리 측면에서 국가정보가 필요한 것이지. 국가정보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안에서도. 사이버 정보에서도 마찬가지. 요즘 최근에 인터넷이라든가 사이버 공간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력이 그 나라의 기관 시설망을 전부 다 마비시킬 수가 있어. 특히 군 같은 경우는 지휘 통제 시설을 마비시킬 수가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전이 굉장히 막강한 파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테러, 국제범죄 마찬가지. 9.11 테러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네요. 점점 갈수록.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들어왔죠. 그러면 기존에 알카에다 정권을 이번에 잡게 된 인원들이 한국에 대해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어떤 관계가 점점 더 껄끄럽게 발전해 갈수록 한국에 대해서 테러 안 하겠어요, 또? 그 다음에 산업정보 활동,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산업정보 자체가 국가 경제 또 국가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 산업정보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정보기구.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또 유럽 쪽의 정보기구.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의 발전과 어떤 협력 문제. 정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정보가 협력이 이루어지는 분야.
정보의 발전 방향, 국가 정보의 발전 방향. 요 파트도 요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시험 문제에서. 기타 이제 이렇게 이제 참고사항과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로 이루어졌는데 요 책이 요번에 금년도에 나올 책이에요. 새로 나올 책인데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수업 목요일쯤에. 그럼 학원에 오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좀 알차게 구성이 됐다.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이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됐고 또 이 안에는 도해식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 부분에서 도해식으로 좀 작성이 됐어요. 많이. 자, 정보활동의 기원 먼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지금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 이 학원을 선택을 하고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 정보를 수집하죠? 그죠? 개인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여러분이 정보 수집을 정확하게 못하면은 어때요? 방향 설정이 제대로 안 되겠지? 예? 공부의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내가 어떻게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다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하고 또 학원 정보도 수집했을 것이고 마찬가지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죠. 살아남기 위해서 촉수가 있지, 촉수. 그죠? 그리고 어떤 냄새도 맡을 수도 있는 거고, 동물은 더 어떤 육감적인 측면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우리 인간은 오감이 점점 죽어가고 있죠. 도시 생활하면서. 냄새도 더 못 맡게 되고, 소리에도 더 무감각하게 되죠. 워낙 도시의 어떤 소음이 심해가지고. 그죠? 그렇지만 동물들은 이 자연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촉각이나 이런 어떤 육감적인 측면이 발달되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정보력이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죠. 기술 정보, 위성도 띄우고, 영상도 획득하고, 또 통신으로도 신호도 잡고 통신도 잡고, 그 다음에 인간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인간이 직접 가서 정보도 획득하고 또 비밀 공작 활동을 통해서 상대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가에 유리하게 정책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정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국가 정보지 국가 정보. 국가 정보는 정보라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저 뒤에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점이 모여서 점과 점이 모여지면은 어떻게 돼요? 선이 되죠, 선이. 그렇죠? 선과 선이 모여지면 어떻게 돼요? 도형이 되죠? 응?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점이 모여져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도형이 되고 바로 이 도형이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점은 뭐야? 그냥 널려있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이 인포메이션을 잘 모아서 이런 네모를 만들기 위해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요 선들의 작업이 바로 정보 생산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점은 그냥 인포메이션 첩보로서 존재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첩보는 일반 사회에도 인터넷상에도 널려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수집하는 기술 정보를 통해서 수집하기도 하고 또 인간을 통해서 수집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에 널려 있는 건 뭐예요? 오신트라고 오픈 소스 공개 정보예요. 공개 정보. 이런 것도 전부 다 첩보라고. 우리가 목적을 갖고 수집했을 때 그것이 첩보가 되는 거야. 그런 첩보가 모여서 이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정보 분석이 정보 분석. 정보 분석. 정보 분석 및 생산하는 과정이야. 생산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이 바로 이 도형이 정보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가 틀리죠? 예. 여기서 보는 요것이 바로 군의 정보평가 마크예요.
이 마크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림을 봐요. 요 맨 가운데 있는 그림이 요게 뭘까요? 예? 안 보여요? 예? 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군생활 한 것 같은데? 군생활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군생활? 그치, 했죠? 군인 얼굴이 보이는데.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요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만 나침반이야, 나침반. 그 다음에 맨 가성에 있는 거, 이거. 요거는. 요거 뭐겠어요? 만원경. 그쵸? 이것이 바로 정보를 의미하는 숨어있는 뜻이에요. 정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죠? 나침반 역할과 같이. 우리가 바다에 항해를 할 때 앞에 어떤 물건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또 다른 배가 오고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걸 미리 알려줘야잖아. 그래야지 피해갈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우리가 목표라는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정보라는 거야. 예? 어두운 가운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미리 보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정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정보는 사회에서 말하는 정보와 틀리죠. 사회는 뭐야? 일반 지식적인 차원이지, 날리지. 그죠? 인포메이션, 날리지야. 그렇지만 군에서의 정보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인텔리전스라, 인텔리전스. 인텔리전스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냥 인텔리전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그죠? 어떤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비밀스러운 과정. 비밀스러운 과정. 그래서 이 정보는 오래전부터 정보활동 기록도 있어요.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 파라오 하면 뭐 파라오는 뭐야? 스핑크스 뭐 이게 피라미드하고 연결되죠. 그 당시에 바눔 장군이란 바눔한테 파라오가 정보를 수집, 적정을 탐지한 내용을 갖다가 보고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상형 문자의 일종인 신성 문자에 기록된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인간이 태어나서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인간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어떤 집단적인 활동을 하면서 정보가 필요하겠어요. 정보가. 특히나 집단 생활하면서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또 집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보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12명 히비 지파의 각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첩자라고 할까요? 정찰 활동을 하는 인원을 뽑았어. 이스라엘은 12개 지파가 있어요. 지파. 12개 종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족. 분파가 있는데 12개 지파 중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찰 활동을 하게 했어.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가서 파악을 해오라는 게 뭐야? 그 땅이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 과실이 풍성한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라고 했다고. 근데 12명이 갔다 와서 어떻게 됐어요? 보고하는 게? 모세가 뽑아서, 모세라는 사람이 그때 지도자였는데, 보냈어. 12명이 들어와서 2명은 그 땅을 충분히 공격하고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그 땅에 갔더니 과실도 풍성하고 땅도 비옥한데 너무 땅이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키도 훨씬 크고 등치도 크고 우리가 점령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자, 똑같은 현상을 보고 와서도
그 결과물이 틀리죠. 12명이 똑같이 갔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예요. 분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린 거야.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정보 활동이 있었다. 정보 활동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손자병법에서도 적을 잘 알고 나를 잘 알면은 백전백승이 한다는 거죠.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도 알고 나도 알고. 적을 아는데 나는 모른다. 또 나는 모르는데 나는 아는데 적을 모른다. 그럼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죠. 네? 네. 나의 능력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야지만 내가 상대방을 요리할 수 있는 방책이 생기는 게 방책이. 그래서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관편에 손자병법 용관편이라는 데가 있는데 용관편에는 5가지의 첩보 요원들이 있어요. 5가지 첩보 요원들. 그래서 이 5가지 첩보 요원들은 뭐 향관이라고 적의 그 민간인들을 고용을 해서 첩보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관이라고 적의 그 관리를 고용해서 첩보 활동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반관은 뭐야? 이중 스파이. 이중 스파이를 고용해서 첩보 활동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간은 지금의 간첩들. 간첩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는 거. 그렇지만 사간도 있어, 사간. 사간도 있어, 사간도. 사간은 뭐야? 잡히면 죽을 각오로 해서 내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귀순 용사가 있었다. 그 귀순 용사가 실제 귀순이 아니고 적군을 위해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하면 이것은 사실은 이중간첩인데 적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이중간첩이고 그렇지만 이 인원이 잡히면 어떻게 돼? 처형당하는 거지. 옛날 같으면. 그냥 놔두겠어요? 1, 2차 세계대전 때 첩보 활동하다 잡혀가지고 죽은 인원도 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관이에요, 사관. 이렇게 손자병법에도 이런 5가지 첩자를 운영한 거예요. 옛날부터도. 중국 시대에서도. 기원전 6세기. 그 다음에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아시아 유럽 지역 그 점령 활동을 할 때, 미리 그 점령 지역에 그 소문을 퍼뜨려, 가서. 성문을 열고 미리 항복하면 다 살려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완전히 다 멸살해버리겠다 하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심리전도 전개하고 그 지역에 대한 상황도 파악하게 만들었어. 징기스칸이 미리 점령하기 전에. 굉장히 이런 정찰 활동이나 첩보원들을 잘 활용한 거죠. 사례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도 유럽 쪽의 주요 나라들이 보면은 영국 서부해가지고 프랑스 이런 그때 이제 절대 왕권 봉건주의 시대 때인데 자신들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한 비밀 활동을 국내 첩보 활동을 시켰어. 왕권 수호지, 정권 수호. 단순히 자기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했죠. 물론 이제 외교 국방을 차원에서 했어.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르네상스 시대 때. 그래서 물론 이제 이탈리아하고 베네치아 공화국이 서로 간에 상주 공간을 운영해. 지금의 이제 외교 요원들이지, 외교 요원들. 우리가 외교원 파견하듯이 각 나라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나라에 파견하죠. 그와 같이 이 르네상스 시대에도 이탈리아하고 베네치아 공화국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물론 국방 외교 차원에서도 활용을 했어. 그렇지만 주 목적은 왕권 수호예요, 왕권 수호. 그 다음에 내부 치안. 그 다음에 18세기서부터 19세기 산업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때 군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때부터 군사 목적의 어떤 정보기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 특히나 이제 정보 분야가 많이 발달해요. 원래 전쟁 때 무기 시스템이 많이 발달하죠. 마찬가지 정보기구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때. 특히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19세기 초에 이제 막 그 당시에 산업문명이 발달하면서 노동자, 농민이 막 무차별하게 그 처참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그럼 사회주의 사상이 싹트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보타지, 내란도 많이 조성을 하고 경제 활동에 있어서 태업이나 파업 같은 거 많이 조성하는 이런 노동자, 농민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통제, 그런 거에 대한 내부 치안 유지, 내부 상황 파악 이런 거에서 비밀 활동이 이루어졌지. 1차 세계대전 주로. 그러면서 물론 1차 세계대전 때 상대국에 대한 첩보도 물론 수집을 하고 국방 첩보도. 2차 세계대전 때는 더 발전해왔지. 이제 40년대. 이때 17년도, 1917년도 이때니까는. 45년도 요 어간에서는 이제 어떤 기술, 항공 기술서부터 해가지고, 통신 암호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그런 것을 첩보를 획득을 통해서 정보 활동을 했지.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 시대가 도래가 됐죠. 미소. 그죠? 요때 첩보, 비밀 공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 첩보 활동하고. 그리고 냉전이 이제 80년대 말 이제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동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됐죠. 거의 89년도 이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미소 냉전이 이제 이 동독과 서독이 분리된 것도 뭐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주의 국가 세력과 공산주의 국가 세력 간에 서로 분할 통치를 하면서 동독과 서독이 만들어진 거죠.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한국 쪽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북쪽은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분할이 됐던 거죠. 분할이 됐다가 공산주의 세력의, 북한의 세력이 러시아, 소련을 밀고 내려온 게 6.25 전쟁이죠. 예. 이 냉전 체제 하에서의 첩보 활동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아직까지 냉전 체제가 유지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간에 첩보 활동도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첩보 활동을 하기 참 좋은 환경이 있죠. 실험 조건이 되는 나라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널려있는 이런, 지식에서 첩보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공개 첩보를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죠. 공개 첩보만 갖고는 확인이 안 돼. 그래서 항공기술 첩보라든가 통신 첩보, 위성 첩보, 이런 걸 통해서 또 첩보를 보강을 해서 이런 첩보가 정보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게 그림이 안 보이는데 이게 바다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널려 있어. 맨 밑에. 그건 여기서 바다의 물고기에서 널려져 있는 바다 물고기에서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잡았어, 이렇게.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야? 널려있는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이 고기가 뭐야? 이것이 바로 첩보야, 첩보. 근데 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걸 생으로 그냥 입으로 먹을 수 있겠어? 가공을 해야 돼, 가공. 가공해서 회로 떠온 게 이게 정보야, 정보. 이해 쉽죠? 예. 네.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가장 중심에 있는, 가운데 있는 채소 분자인데, 일단 생자료들이 이렇게 널려 있어. 오픈소스로도 일반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각국이 공식적으로 펴낸, 국가
백서라든가 국방백서도 있고 이런 데서 이런 데서는 첩보를 획득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첩보를. 생자료에서 그 첩보를 만들어서 첩보를 획득해서 이 첩보를 가공을 해서 정보를 만드는 거야. 이 정보가 바로 인텔리전스야. 그 전까지 인포메이션이야. 예? 인포메이션 전까지는 그냥 일반 생자료로 볼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첩보로서 바로 정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이 확실하다. 동영상이 확실해. 저 정황이 확실해.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건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지 바로. 그런 것도 있다 얘기야. 그냥 첩보가 생정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이거지. 가끔가다가. 단서가 명확해. 통신으로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첩보인데 아직 가공은 안 됐지만은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지. 이와 같은 국가정보는 국방정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정보는 뭐야? 국가정보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내용들이야, 전부 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군사, 보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된 것이 국가정보죠. 그죠? 그것이 국가정보야. 그렇지만은, 군사정보만을 말할 때는 이것이 국가정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예전에는 군사정보 자체가 국가정보였어, 전쟁 때는. 그죠? 전쟁 때는 군사정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바로 국가정보로 연결돼. 평상시에는 뭐예요? 군사정보는 국가정보의 한 파트로서 역할하는 거야. 한 파트로서.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데서 행정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야. 통일부에서 남북 간 통일 업무를 정책적으로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 통일 정책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거고. 이건 뭐야, 다? 부문 정보라는 게 부문. 국가 부문 정보. 국가정보와 국가 부문 정보가 있는 게 국가정보와 국가 부문. 국가정보. 국가정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국가 부문 정보는 여기는 이제 국방정보, 외교, 경제, 정치, 이렇게 해서, 부문정보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부문정보로. 이것이 전부 다 합해졌을 때 이것이 바로 국가정보가 돼요, 국가정보가. 국가정보는 실제는 정책정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수성, 통신, 심지어 종교, 문화까지. 이것이 바로 정책정보야. 이것이 합해진 것이, 총 합쳐진 것이. 그래서 국가정보는 하나의 정책정보나 국가정보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지. 평시에는. 그런데 이 국방정보는 바로 군사정보라고 해요. 군사정보인데 국방정책에 필요한 것이 바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국방정책에 필요한 것이 군사정보야, 군사정보, 국방정보고. 이 군사정보는 뭐야? 또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로 나눠져요, 사실은. 크게는. 그렇지만은 군사정보는, 이런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로도 나눠지지만은 요 사이에 작전정보라는 게 있어, 작전정보. 그래서 작전제대급. 그 작전제대는 뭐냐? 작전제대급에서 필요한 거야. 부대는 전략제대가 있고, 작전제대가 있고, 전술제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전술제대는, 원래 전략제대는 주로 이제 전략급 부대, 합참이라든가 연합사, 합참 연합사 정도급이야. 합참 연합사 정도. 이것이 바로 전략제대야. 근데 작전제대는 뭐예요? 작전제대는 현재 지작사, 지상군 작전사령부, 그 다음에 이작전사, 이 작전사급의
이것이 바로 작전사급 부대야. 작전사급 부대에 필요한 것이 작전 정보야. 네? 그 다음에 전략제대에 필요한 것이 전략 정보고. 그 다음에 전술제대. 전술제대는 군단, 사단, 연대, 예? 대대, 중대, 소대까지가 전술제대야. 이런 전술제대급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전술정보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전략, 작전, 전술제대 정보가 또 통합해서 합동정보라고도 해요. 합동정보. 합동정보. 그리고 요 작전 정보하고 전술 정보를 합해서 요건 또 전투 정보라고 해요. 전투 정보. 근데 통상 우리가 지금 국가정보에서 다루는 것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달아요. 그냥 이 전략 정보하고 전술 정보만 다룬다. 전술 정보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그래서 전술 정보 파트를 작전 정보까지 포함해서 전술 제대로 언급을 해요. 국가정보학에서는. 작전 정보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다룬다. 그냥 크게 나눠서 국방정보는 군사정보고, 군사정보는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만 다룬다. 주로. 그래서 이 전술정보 파트에 작전제대 정보까지 포함해서 전술정보라고 해요. 국가정보학에서는. 그래서 정보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비밀 생산활동, 정보활동, 정보 생산활동, 그 다음에 방첩활동, 보안활동, 비밀공작활동, 이런 또 사이버 정보자료나 테러, 국제정보 범죄활동, 그 다음 산업정보활동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거야. 그리고 각국의 정보기구도. 이것을 어떻게 연구하냐? 문헌을 통해서 아니면 정보전의 사례를 통해서 또는 정보 생산 활동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을 통해서, 기능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걸 연구를 통해서, 정보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고 정보와 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국가정보와 국가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국가정보기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거를 연구해요. 국가정보학에서는. 그러면 국가정보 활동이 왜 필요한가? 국가정보 활동이 왜 필요하겠어요?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죠, 동물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정보 활동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국가는 왜 필요해? 국가정보 활동이? 국가의 생존과 맞물려 있죠? 국가의 생존은 뭐야? 국가 안보죠? 그죠? 국가 안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야. 또 요즘은 국가 이익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죠. 경제활동, 경제첩보를 통해서. 그죠? 국가 이익, 국익, 그 다음에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활동이야. 국가정보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국가 안보야, 국가 안보. 또 국익을 보장하는 거. 이것이 국가정보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국가정보활동이 비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대부분이 비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정보활동, 국가정보학에 대한 개념이 연구가 굉장히 뒤져졌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영국과 미국이 국가정보학에 대한 개념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겨우 60, 70년대부터, 7, 80년대부터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 그리고 이런 공산권 국가들은 더군다나 더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공개되지 않죠. 정보활동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정보학이 발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의 안 하죠. 민주국가에서만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정보라는 개념이
예, 우리나라 국가정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나라 독창적인 거 없어요. 내가 정보를 30여 년 정도 군생활하면서 정보를 해왔는데 다 미국 거야, 미국 거. 정보 교범도 다 미국 거야, 대부분이다. 미국 거 번역을 해서 쓰는 거야. 국내에서 나오는 전부 다 국가정보와 관련된 책들은 전부 다 미국 거 번역해 놓은 게 많아요. 다 미국 거 번역해 놓은 거야, 다. 번역해 많은 게 아니라 다야, 다. 그만큼 우리나라 독창적으로 국가정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따로 쓴 건 없어, 따로 쓴 건 없어. 안타깝게도. 그래서 국가정보 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다. 국가안보.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아까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전에 국가위기관리를 위해서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국가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안보의 위태롭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위기가 안보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기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정보활동이 필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보 생산활동이라든가 방첩활동, 비밀 공작활동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국가정보활동의 내용과 국가정보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정보활동을 할 때 정보를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정보순환 단계야. 정보순환 단계. 처음에 정보순환 단계에서 첫 단계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필요성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가 요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군사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요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다른 행정부서에서 필요한 정보가 요구될 수 있겠죠? 요즘은 뭐 코로나 관련된 정보도 사실은 보건 쪽의 정보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경제 파트에서 경제기획부에서 요구되는 정보도 있을 것이고, 정보 요구가 되는 거야, 먼저. 그죠? 그 정보 요구를 취합을 해서. 그런데 정보 요구를 그런 기관만 하냐? 상급기관, 국가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해가지고 정책 주요 결정자들에 의한 정보 요구.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정보 요구. 뭐 각 행정부서라든가 국방부를 포함한 국방부와 같은 각 행정부서 동일한 수평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요구. 그리고 또 정보 요구는 하급제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고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 정보 좀 수집해 주세요 하고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정보 요구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수평기관으로부터 하급기관까지 다 정보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정보 요구를 매년마다 취합을 해서 국가정보 우선 목표라는 PNIO, Priority National Intelligence 오더를 해가지고 PNIO를 갖다가 요거를 종합을 해서 만들어. 그것이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장이 정보 수집 요구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목록을 쫙 순서를 적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적어가지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에 뿌려주죠. 이런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수집해라. 이런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라 이렇게 내려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리가 PNIO를 받았다. 그럼 우리는 국방부에서는 그걸 기초로 해서 첩보 수집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정보도 물론 뭐 요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요구된 것이 종합돼서 첩보 수집 계획이 수립된 거야. 기획 및 지시 단계에서는 첩보 수집 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이 요 첩보 수집 계획에 의해서 수집이 되는 것이지. 그죠? 요 수집 단계에서는 공개 첩보를 갖고 수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항공이나 위성을 갖고 수집할 수도 있는 거고, 통신을 갖고 수집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통신이나 항공, 위성 이런 건 기술 정보라고 그러고, 인간이 직접 수집하는 것은 휴민트, 인간 정보. 그 다음에 공개 정보는 뭐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공개적으로 나오는 첩보는 오신트,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휴민트, 휴먼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텍신트,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의 정보 수집 수단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해요. 그럼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처리, 탐색 과정을 거쳐. 이 과정은 뭐냐면 이 생첩보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걸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통신 첩보인지 또 적에 대한 어떤 무기에 가는 것인지 적에 대한 병력에 가는 것인지 분리를 해야 될까 분리, 처리하고 또 통신 첩보로 된 것은 또 해석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암호로 해석, 특히 암호로 수집된 것은 암호를 해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처리, 탐색 단계를 거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렇게 분야별로 해서 처리 탐색된 걸 갖다가 연관성을 갖고 분석을 하는 거지. 이 분석하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죠. 예.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정보를 생산해서 이것을 정보를 요구한 부서에 전파해야죠. 전파. 그죠? 이런 통상적으로 이렇게 5가지 이 과정을 거쳐요.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는. 이것이 바로 이제 CIA에서 미국 CIA 그죠?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죠. 중앙정보국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상 첩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소개는 제가 이것을 이제 종료를 하고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기본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4개월 내지 5개월간 거쳐서 아까 보여드린 책을 갖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책을 갖고 진행할 때 내가 설명하는 내용 플러스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공부하면서 획득된 정보를, 획득된 지식들을 그 책에다 잘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서 따라오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심화관, 이 책을 다 만료하면 심화 과정으로 해서 또 다른 내용을 갖고 더 심층 깊게 들어갈 거예요. 내용을.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때도 중간중간에 다 시험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할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18시,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국가정보학 그 강의가 통상 목요일 날 그렇게 할 겁니다. 목요일 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4시간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첫 시간은 그전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들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까지 해서 정상 수업을 하고 4교시 마무리에는 이제 간단한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이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4시간이 구성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국가정보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질문 사항. 다 이해했어요? 이해하기 쉬워요? 과목 쉬울 것 같죠? 예? 안 쉬울 것 같아요? 쉬워요. 이거 1년 공부해서 이게 새로운 과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과목이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암기할 수 있는 암기 기법도 또 알려주고 또 중요한 포인트도 짚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도 한 번씩 또 되짚어주고 그럴 거니까는 이해를 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고 주로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해해야지만 암기도 되니까는 이해를 통해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여러분 국가정보학에서는 크게 올해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까지의 키포인트를 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문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근데 군대 시험은 주로 이제 사실은 내가 올해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나도 전역한 지가 8년 됐는데 다른 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 또 강의해달라고 해서 나와서 올해부터 했는데 올해 이제 또 책도 내가 시중에 있는 책 한 10여 권 정도를 보면서 책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책의 대부분 내용은 다 수록이 돼 있어요. 단지 이제 요약이 돼서 중간중간 요약이 돼서 나와 있을 뿐이지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면
다른 책도 봐도 쉽게 또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이 인원들은 하여튼 전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많이 여기서 물론 다 경쟁자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공부한다면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 당장은 경쟁자지만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도록 서로 도와주고 했을 때 같이 합격하는 거예요. 같이. 네? 절대로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다 보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거 상대방도 알려주고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같이 그룹을 지어도 좋아요.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친구도 생기고 그룹도 지어질 텐데 서로 간에 도와주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윈윈.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 또 나올 때 누군가 반갑게 맞이하고 서로 간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더 나와서 공부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혼자만 쌩 왔다가 쌩 나가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 얘기도 하고, 또 정보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해야 돼, 같이. 그래야지만 합격자가 많이 나와. 여기 나오는 목적이 수업만 달랑 듣는 그런 목적이라면 인강을 해버리지 뭐 인강. 그죠? 그죠? 인강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 딸이 사실은 국방부 행정직에 있는데 군무원인데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 그래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원래는 공무원 시험 보다가 안 돼가지고 뭐 이거 보다가 바로 돼가지고 행정직이 돼가지고 그냥 들어갔는데 공무원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처음엔 내가 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대학교 때는 내가 군무원이니까 펄펄 뛰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더 거창한 걸 뭐 하려고 생각하다가 결국 군무원이 됐는데 혼자 공부하고 나중에 소감을 얘기하는데 99%가 혼자 공부하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만큼 혼자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와서 바람도 이거 나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소모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와서 친구도 만나고 정보도 교환하고 분위기도 파악하고 이걸 목적으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혼자 왔다가 혼자 쌩 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같이 도와줘야 돼, 같이. 같이 도와주면 같이 합격할 수 있다. 절대로 혼자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 점점 더 힘든다 하는 거예요. 자, 1시간 동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질문이 혹시 있어요?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